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방식, 이게 참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숫자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상적인 관념? 아니면 또 내면의 깊은 체험 같은 걸 통해서도 보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그 루돌프 슈타이너가 1900년대 초반에 했던 강연 내용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 여러 사상가들을 다뤘던 강연이요? 네, 지식과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 정신의 역할이랄까? 이런 걸 좀 다채로운 관점에서 함께 보죠. 뭐랄까, 듣고 나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질서를 찾던 것부터 시작해서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내면으로 파고든 거, 또 예술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 했던 시도까지. 와, 다양하네요. 네, 이런 접근법들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부딪히기도 하는지 지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생각해보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근원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그분들은 바로 수, 그리고 조화에서 찾았죠. 수와 조화요? 네, 예를 들면 현악기 줄 길이 조절하면 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의 근본 질서를 수학적인 비율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아하. 핵심은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법칙을 수학적인 조화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근데 또 플라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상적인 이데아라는 거? 맞아요. 현실 세계는 그저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이상적인 관념이 현실 정치랑은 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괴리가 좀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플라톤한테 핵심은 뭐였냐면 이상국가의 구조 자체가 인간 영혼의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이성, 기계, 욕망, 이걸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 영혼 구조를 국가 구조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외부의 정치 질서랑 내면의 영혼 구조가 딱 들어맞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급진적이에요. 그러네요. 현실 정치의 어려움은 물론 있었겠지만 이 내면과 외면의 거울 관계랄까? 이게 그의 철학 중심에 딱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위 계급 재산 공유 같은 제안도 그런 이상적인 질서를 구현하려는 방법 중 하나였고요. 와, 흥미로네요. 그럼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시선이 외부 세계에서 약간 내면으로 옮겨가는 것 같죠. 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 신비주의자들. 에크하르트는 신이 우리 영혼 안에서 태어난다고 했다고요? 정확합니다. 신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로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외적인 관찰이나 교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신이랑 직접 만나고 하나가 되는 그 내적 체험, 그걸 진리에 이르는 길로 본 거죠. 내적 체험 그 자체를요. 네, 아, 그리고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의 학식 있는 무지라는 개념도 참 인상 깊었어요. 덕타 이그노란티아? 모른다는 걸 아는 알미라니 좀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역설적이죠. 쿠자누스는 우리가 보통 아는 지식, 그러니까 위센이라고 부르는 것의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여기서 출발해요. 한계를 아는 것에서부터. 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알매 단계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베실링옹이라고 이건 책이나 논리를 넘어서는 깊은 직관적 이해 같은 거예요. 약간 깨달음, 그런 상태에 가깝고요. 깨달음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페어고퉁,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인 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 합일 상태에 이른다고 봤죠. 신과의 합일. 네. 그러니까 분석적인 지식 쌓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내면의 깊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길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군요. 르네상스 이후에는 예술이 또 인간 탐구의 중요한 무대가 되는군요. 셰익스피어 얘기가 나오던데요. 인물의 복잡한 내면 묘사. 정말 대단하죠. 셰익스피어는 정말 단순히 인물을 생생하게 그린 걸 넘어서요. 그는 극작가로서 철저하게 거리를 두면서 인물들이 그냥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게 놔둬요. 객관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존재의 시면을 드러내는 거죠. 그의 희곡 자체가 그냥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탐구였던 거예요. 와, 그렇군요. 실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느낌이에요.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거의 이런 느낌. 미를 통해 아름다운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술을 통해 성장하고 싶어 하는 거랑도 좀 통하는 면이 있죠. 맞아요. 실러는 예술이 인간의 그 본능적인 충동하고 또 도덕적인 의무 사이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걸
조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조화시킨다. 네. 미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억지로 의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기꺼이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성숙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아, 자유롭게 선을 행하는 경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러한테 예술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모방이 아니라 인간 정신을 이상적인 상태로 끌어올리는, 뭐랄까, 고양시키는 길이었던 거예요. 예술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네요. 자, 이제 슈타이너 시대로 와보면 과학적 사실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오히려 사실 광신주의를 전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슈타이너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측정 가능한 데이터, 그러니까 사실만 숭배하는 태도를 사실 광신주의, 타사켄 파나티스무스라고 부르면서 비판했어요. 사실 광신주의. 강한 표현이네요. 네. 진정한 이해라는 건 그냥 주어진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정신이 능동적으로 관여해서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창조해낼 때 가용하다, 이렇게 본 거죠. 아, 단순히 복사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코페르니쿠스나 다윈이 기존의 사실처럼 보였던 걸 넘어서는 새로운 해석을 내놨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을 뒤집었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 기존의 관념을 깨는 대담한 통찰이나 직관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인간의 창조적인 사유를 통해서 확장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오늘 정말 다양한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수학적 조화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이데아, 또 내면의 신비로운 합일, 예술을 통한 인간 탐구, 그리고 보이는 사실 너머의 진실을 찾으려는 고민까지. 네, 슈타이너 강연을 따라가 보니까 지식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다양한 길들이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더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상호 보완적인 시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맞아요. 각 방식마다 고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주로 어떤 렌즈로 보고 계신가요? 질서정연한 숫자 속에서 찾으시나요? 아니면 보편적인 이념을 통해서 혹은 내면의 깊은 직관으로 사람들 관계나 예술 작품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발견하시나요? 당신의 지식 탐구 여정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다음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